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조선소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엄청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중국 조선소가 붕어빵 찍어내듯 배를 건조하는가 봅니다. 이곳에서 건조되는 선박들 중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제남입니다. 2022년 6월 17일은 중국 해군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중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항공모함 푸제남 진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자 이날 세계의 이목이 상하이 장난조선소에 쏠렸습니다. 중국군은 장기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확보해 미항모가 대만 해협 1000km까지 전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항모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푸제남 진수식으로 서방 국가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푸제남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화칭 제독이 1982년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에 취임해 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40년 만에 이룬 중국의 독자 설계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슈퍼캐리어, 즉 배수량 7만 톤 이상 대형 항모이자 스키점프대식이 아니라 사출기 이함 방식의 항모였기에 남이 쓰다가 버린 구식 항모를 가져다가 군내에서 공부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이 이런 수준의 항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푸젠함의 배수량은 8만여 톤에 달하고 무엇보다 기존 중국 항모가 채택한 스키점프대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니라 전자기 캐터펄트, 즉 항공모함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식을 채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손에 넣은 것은 1985년 호주 해군의 퇴역 항모 멜버른을 구입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이 구입한 항모는 구식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었습니다. 멜버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물이었고 키예프와 민스크는 1960년대 기술로 만든, 즉 정식 항모가 아닌 항공중순양함이라는 독특한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구입한 항모를 모두 해체해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이후 해상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는데요.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류화칭 제독이 중국 공산당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면서 외국에서 항모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항모를 들여와도 이를 개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 개수하더라도 항모에서 운용할 함재기나 호위용 중대형 전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98년이 되어서야 중국이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조선소의 공정률 68% 상태로 방치된 발야그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발야그를 약 260억 8,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발야그를 10년에 걸쳐 연구 개조해 취역한 것이 바로 중국 첫 번째 항모 랴오닝이었습니다. 이듬해 랴오닝을 확대 개량한 산둥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실전용 항모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반면 미국 항모는 카토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항공 랜딩 기어를 사출기에 끼우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 마치 새총 쏘듯 날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한 항공기는 사출기가 가한 90메가줄 안팎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엔진과 사출기가 함께 엄청난 힘을 가하는 덕에 100m도 안 되는 짧은 할 주거리에서도 무장 과연료를 넉넉히 싣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랴오닝함이 채택했던 스토바 방식은 보조 장비가 없기에 항공기 스스로 이 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체 중량을 줄여야 하므로 카토바 방식보다 항공기의 연료, 무장 탑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에서 자체 중량 17.5톤, 최대 이륙 중량 32.5톤인 젠 15 전투기를 띄우려면 25노트 역풍이 불어 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항모가 맞바람을 받으며 전속력으로 달려야 이함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는데 문제는 젠15의 엔진 추력 부족으로 충분한 연료, 무장을 실은 채로는 이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산둥과 랴오닝의 추락 및 출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어떤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젠15 전투기가 카탈로그 데이터상 최대 무장 능력인 8톤급 무장을 장착하고 이착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젠15가 날개를 접고 항모에 주기된 채 공대공, 공대함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긴 하지만 이착함할 땐 가벼운 공대공 미사일 2발에서 4발 정도만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스토바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갈며 미국 항모와 같은 카토바 방식으로 건조한 항모가 바로 푸제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제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출 방식을 위한 동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푸젠함은 사출기는 미국 니미츠급에 탑재된 증기식이 아니라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적용된 전자기식 EMALS였습니다. 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큰 반면 EMALS는 단순한 구조에 힘도 좋아 증기식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모 설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채택한 EMALS는 장점이 많은 사출 장비지만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EMALS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했습니다. EMALS 방식이 전기를 정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A4W는 열출력 550MW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A4W로도 EMALS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700MW급 A1B 원자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 중국은 미군의 이런 실정을 지켜보고도 푸젠 함의 건조 시 같은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초유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EMALS 방식은 가뜩이나 발사 신뢰도와 안정성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다면 과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푸젠함은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MW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력으로 85,000톤급 항모에 추진축을 돌리고 EMALS와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의 소요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푸젠함급 항모의 동력이 불과 164MW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푸젠함보다 작은 42,500톤급 샤를드골함이 211MW, 7600톤급 퀸엘리자베스함이 192MW, 30,000톤급 카보르함이 166MW 수준의 동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푸젠함 같은 항모의 동력이 164MW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젠함이 덩치만 크고 외관만 화려하지 사출 동력이 부족해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를 띄우기 어렵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부족한 스펙의 항모를 급히 진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야 하니 일단 만들어보자라는 전략인 것이죠.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조차도 푸젠함 개발에 관여한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산둥함과 푸젠함 진수 사이 기간이 5년에 불과했다. 5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기술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한계를 넘는 스펙을 요구해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제기능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푸젠함은 실제 EMALS 방식으로 개발되어 얼마 전 사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갑판에서 사출 시험 차량을 EMALS 캐터펄트에 올린 뒤 물보라를 일으킨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과거 미 제너럴 포드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어코 EMALS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푸젠함의 사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잠잠할까요? 원하는 성능을 얻어냈다면 분명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 성능 테스트 장면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푸둥 국제공항에서 운동 중인 여객 기승객들이 창문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종합했을 때 중국은 사출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테스트 결과는 은폐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테스트 장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004형도 원자력 추진 대신 푸젠함과 같은 동력 계통을 채택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경쟁하지만 여기에 중국은 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 폴란드마저 중국 원전을 회피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비밀이 많고 내부 공개를 꺼리고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분명 여러 가지 고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전과 같은 사소한 고장이라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통보되고 원안위는 조사에 착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과연 은폐에 은폐를 거쳐 만들어진 중국의 자존심 푸젠함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 항공모함에서 헬기만 띄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